안녕하세요. 써니북 타임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리더라면 정조처럼 정조대왕의 숨겨진 리더십 코드 5049 김준혁 지음입니다. 프롤로그 중의 일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융복합 시대에 살고 있다. 다양한 문화와 사상이 소통하고 과학과 인문학이 만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본격적으로 다가올 융복합의 시대는 참으로 멋진 세상이 될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시대는 소통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다. 계층 간의 불화, 지역 간의 불화, 정치의 불화, 나아가 남북 간의 불화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 살고 있다. 한쪽에서는 융복합의 시대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불통의 시대라고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시대를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 당연히 소통이 원활한 시대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소통하여 근원적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를 돕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할 진정한 과제가 아닐까. 그 목표를 위해 한 역사적 인물의 소통 방법과 리더십을 배우고 익힌다면 이 어려운 시기도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의 가장 들어맞는 모델은 바로 조선 후기의 개혁군주 정조이다. 정조는 비극적인 개인의 삶을 뛰어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긴 훌륭한 군주로서의 삶을 살았다. 그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죽음 이후 자신에 대한 반대 세력들의 온갖 음모와 패출 위기를 겪었고 나아가 국왕이 된 이후에도 1777년 존현각 시해 기도 사건 등 숱한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조가 당대 개혁 군주로서 한 시대를 이끌고 현재까지 우리 역사상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것은 그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리더십과 정치적 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길을 나서서는 백성들의 억울함을 들어주고 스스로 공부한 의학 지식을 가난한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며 외세의 침입을 막고 강력한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스스로 병법과 무예를 익혔다. 이러한 솔선수범과 소통의 리더십은 관료와 양반 사대부 그리고 백성들을 감동시켜 우리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진경 문화의 시대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정조는 늘 우리에게 존경의 대상이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이들의 모델이 됐다. 한편 정조는 조선 역사상 매우 특별한 신궁이었다. 그가 활을 쏠 때면 50발 중 49발을 쏘아 명중시켰다. 그런데 마지막 한 발은 관역을 향해 쏘지 않고 허공으로 날리곤 했다. 초정 박제가는 그의 문집에서 정조가 50발 중 49발을 쏜 것은 겸양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50발을 모두 명중시킬 수 있었으나 스스로 겸손하기 위해 마지막 한 발을 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생각할 때 정조의 본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본다. 여기에는 주역에 통달했던 정조의 깊은 뜻이 숨어 있다. 주역 점을 칠 때는 보통 시초라고 하는 50개의 산가지를 사용하는데 그중 한 개는 태극을 상징해 사용하지 않고 49개의 산가지만 가지고 주역 점괘를 뽑는다. 그리고 그 점괘를 통해 세상의 이치와 변화의 숨은 뜻을 찾아낸다. 정조는 여기에 착안해 50개의 화살을 들고 다녔고 마지막 한 발의 화살을
제왕의 산가지로 여겨 아예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여기에 바로 정조의 리더십 코드 5049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정조의 리더십 코드인 5049의 의미를 담아 그의 생애와 국가 지도자로서의 리더십을 49가지로 정리해 독자들에게 제시하고자 한다. 정조의 리더십은 비단 봉건 왕조 시대에 통용됐던 군주로서의 리더십이 아니라 21세기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에 응용될 수 있는 리더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20년 6월 수원 화성 홍제연구소에서 김준혁. 이 책은 모두 크게 7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7개의 장 안에 49가지 주제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1장 공부하는 군주. 엄청난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다. 끊임없이 공부하여 군사의 지위를 얻다. 무예 수련으로 신체를 단련하다. 검소함을 실천하다. 2장 시대의 변화를 읽다. 국가개혁의 이념을 명확히 밝히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탕평의 시대를 열다. 자율전칙 재정으로 사회 복지를 강화하다. 금난 정권을 혁파하여 경제를 개혁하다. 공과 사를 철저히 구분하다. 민주주의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다. 먼 미래를 내다보고 식목 정책을 추진하다. 백성을 위해 새로운 법전을 만들다. 3장 인재 등용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다. 신분을 초월하여 인재를 등용하다. 정치적 조율을 위한 핵심 인물을 발탁하다. 개혁을 책임질 핵심 인재를 중용하다.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인재를 양성하다. 규장각 건립과 초계 문신 임명으로 인재 육성의 기반을 마련하다. 시골 유생의 의견도 깊이 새겨듣다. 지역 차별을 철폐하여 인재를 키우다. 4장 강건한 군주. 끊임없이 함양하고 성찰하여 분노를 통제하다. 친인척을 멀리하고 현명한 인재를 등용하다. 9가지 좌우명으로 자신의 뜻을 명확히 밝히다. 호방함과 유머를 보여주다.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하다. 개혁 저항 세력을 과감히 척결하다. 군사훈련을 진두지휘하다. 국왕의 행차를 백성과 함께하다. 천재지변에 적극 대응하다. 강고한 기득권 세력에 강력하게 맞서다. 5장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다. 참된 효를 실천하다. 자신을 따른 이들을 끝까지 보호하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최선을 다하다. 측근의 실수를 단호하게 처리하다. 역대 국왕의 계승자로서 위상을 만들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비밀 편지를 주고받다. 6장 포용의 정치를 추구하다. 창덕궁 내원에서 군신 동행을 열다. 혁신도시 건설로 경제발전 기반을 마련하다. 북벌론을 통해 자주의식을 고양시키다. 백성들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다. 공자를 내세워 학문의 정통성을 드러내다. 전문 기술자들을 존중하다. 중요한 일이 있으면 반잔 술도 입에 대지 않다. 7장 조선의 진경문화 시대를 열다. 활자주조 활성화로 문예를 부흥시키다. 창조적 사고를 지니고 첨단 기계를 사용하다. 조선의 음악으로 해경궁의 잔치를 열다. 훈민정음을 활성화하다. 무예를 발전시켜 국방력을 강화하다.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다. 진경문화로 새로운 문화 시대를 열다. 이렇게 49가지 이야기 중에서 몇 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군주, 엄청난 독서를 통해 지식을 넓히다. 지식이 많다는 것은 비단 리더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장점이 된다. 리더라면 남들에 비해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통해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식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얻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끊임없이 독서를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정조는 천성적으로 책을 통해 지식 얻기를 좋아한 것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도 엄청나게 했다.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정조가 감탄할 정도였다. 아들인 사도 세자가 공부를 하지 않은 것에 반해 손자가 독서에 집중하니 얼마나 좋았겠는가. 정조 행장에 영조가 손자인 정조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다. 새 손의 성품이 보통과는 아주 달라 털끝만큼도 법도를 이탈하려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다. 금원에 꽃이 필 때도 나를 따라서가 아니고는 한 번도 구경 나가는 일이 없고 날마다 독서가 일인데 그것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다. 영조는 손자인 정조가 독서를 열심히 하는 것은 단순히 책을 읽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천성적으로 책을 좋아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영조는 나이가 먹은 이후 병치레가 많았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병간호를 위해 늘 옆에 있었다. 영조가 마시는 탕약은 거의 정조가 올렸다. 그러다가 영조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자신의 처소로 가서 서연을 열었으며 언제든지 영조가 깊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이 되도록 촛불을 밝히고 책을 읽고 글씨 연습을 했다. 그리고 다시 달기 울어 날이 환해지면 영조의 병간호를 하러 갔다. 이처럼 정조는 영조의 병간호 중에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정조 행장에 보면 정조가 어린 시절 얼마나 엄청나게 책을 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5, 6세 된 정조가 얼마나 책을 많이 읽는지 사도 세자와 해경궁은 잘 알고 있었다. 부부는 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대견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린 아들이 너무 공부를 하다가 병이 날까 걱정을 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책을 읽지 않고 잠을 자게 하려고 저녁에 촛불을 켜지 못하게 했다. 정조는 너무도 책을 읽고 싶어 방문을 이불로 가려 촛불 빛이 새나가지 못하게 하고 책을 읽었다. 흡사 세종이 어린 시절 너무 책을 읽어 태종과 원경 왕후가 아들이 방 안에 있는 책을 모두 빼냈는데 그중 책 한 권이 병풍 뒤에 있어 세종이 그 책을 100번도 더 읽었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가히 독서왕이라는 이름이 붙을만 하다. 조선의 국왕이 된 후에도 정조의 책 읽기는 지속되었다. 신하들은 정조가 건강을 해칠까 염려하여 더 이상 책을 보지 말라고 건의하자고 했다. 그러나 정조는 황관이나 궁녀들과 노닥거리기보다는 사대부들과 더불어 경전을 논의하고 함께 책 읽기를 즐겼다. 책을 읽다 보면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말을 발견하곤 했는데 이때마다 피곤함을 잊고 다시 책을 보았다. 그렇다면 정조의 독서법은 어떠한가? 정조는 어린 시절부터 반드시 책을 2번씩 보았다. 이는 정조와 해경궁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해경궁은 어린 시절 정조가 책을 다 읽으면 떡을 해서 나누어 주었다. 일종의 책거리를 해준 것이다.
정조는 일단 책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익히고 두 번째로 다시 정독을 해서 그 책이 갖고 있는 내용을 깊이 파악하는 방법을 취했다. 이는 해경궁인 어머니로부터 배운 독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서부터 그런 독서법을 하다 보니 성인이 되어서도 자연스럽게 그런 독서법이 몸에 배었다. 정조는 글을 읽을 때 미리 계획을 세워두고 읽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국정을 보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읽고자 했던 글을 읽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일득록에 나는 하루에 어떤 글을 몇 번 읽고 어떤 글을 몇 줄 읽는다고 반드시 과정을 정해놓고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만둔 적이 없다. 이는 문자 공부에 유익할 뿐 아니라 마음을 잡는 공부도 된다. 승지가 승정원에 있을 때라도 공무를 보는 여가에 매일 일정한 규식을 두어 글을 보면 비록 정신을 오로지 하여 공부하는 것만은 못하지만 전혀 하지 않는 것보다는 오히려 나을 것이다 했다. 정조는 이처럼 독서에 대해 매우 근면한 태도를 취했다. 미리 계획해 놓은 책 분량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강박증일 수도 있겠지만 신하들과 국가의 통치를 위해 군주가 더욱 많은 지식을 얻어야 한다는 리더로서의 책임감이 있었던 것이다. 정조는 여인들과 놀고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정무를 끝낸 여가 시간에 홀로 책 읽기를 즐겼다. 어린 시절에는 사서 삼경 중 경전 공부에 충실했고 동궁으로 있는 동안에는 역사 공부에 치중했다. 역대 국왕들의 제왕학 교육의 70%가 역사 교육이다. 정조의 말대로 역사 교육은 역대 제왕들의 국가 운영과 정책 그리고 뛰어난 신하들의 이야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현실의 정책 추진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된다. 정조는 국왕이 된 이후에도 실용적인 학문에 힘써 독서를 했다. 당대 백성들 사이에는 중국에서 들어온 서유기, 홍루몽, 금병매 등 폐관 문학이 인기를 끌었으나 이러한 책들은 비실용적인 책이기에 정조는 한 번도 읽으려고 하지 않았다. 정조는 독서를 함에 있어 글 뜻을 깊이 음미하려면 참을성 있게 독서를 해야 하는데 이를 잘 기억하려면 반드시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했다. 자신이 어떤 책을 읽고 어떤 대목에 감동받았는지 혹은 깊이 생각할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을 했다. 정조는 독서에 있어서는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밀하고 치밀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을 보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평상적인 것을 보아야 한다고 했다. 정밀하고 치밀하게 읽다 보면 절로 환히 깨닫는 곳이 있고 평상적인 내용 중에 자연히 오묘한 부분이 들어있다는 것이다. 정조는 당대의 사대부들이 책을 읽을 때 대부분 많이 보려고만 들고 치밀하게 읽는 데는 힘쓰지 않으며 신기한 것만 좋아하고 평상적인 것은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에 도를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많은 책보다도 한 권을 깊이 있게 읽어 그 안에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의 진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정조는 책을 읽는 독특한 방식이 있었던 듯하다. 그는 늦은 밤 글을 읽을 때 무릎을 쳐서 장단을 맞춰가며 글을 읽었다. 음률을 적용하여 읽었던 듯하다. 이렇게 읽다 보면 음악을 연주하는 분위기가 된다고 했다. 여름 더위를 식히는 방법도 독서가 가장 좋고 깊은 겨울밤 적막할 때도 책을 읽으면 좋다고 했으니 천생 독서광이었다고 할 수 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독서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뜻은 배움으로 인하여 확립되고 이치는 학문으로 인하여 밝아진다. 독서의 공부에 힘입지 않고도 뜻이 확립되고 이치에 밝은 사람이 있다는 말을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세상의 이치를 알고 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실용적인 독서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정조의 생각이었다. 오늘날 이 땅의 리더들은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있을까? 지금은 책을 읽는 시대가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 지식을 얻는 시대로 변했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이니 어찌 막을 수 있겠는가? 그러나 유튜브를 통해 영상으로 만나는 지식과 깊은 밤 홀로 앉아 종이책을 읽으며 깨닫는 지식은 비교할 수 없다.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싶은 리더들은 반드시 정조처럼 역사 공부를 기본으로 실용적인 책을 선택하고 정밀하게 책을 읽고 자신이 읽은 것을 기록하여 그 지식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바란다. 그리고 그 지식을 세상을 위해 사용하기 바란다.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탕평의 시대를 열다. 1776년 정조 즉위년 3월 10일 경희궁 숭정전에서 정조가 조선의 22대 국왕으로 등극했다. 구장복을 입고 면류관을 쓴 그는 숭정문을 지나 숭정전으로 올랐다. 천천히 몸을 돌려 조정의 대신들을 바라본 그는 굵고 웅장한 목소리로 즉위 첫 일성을 토했다.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그 순간 조정의 신하들은 모두 부르르 떨었다. 그 자리에 있는 인물들 치고 사도 세자의 죽음과 무관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다. 정조는 죽기 이전부터 죽음의 위기를 수시로 겪으며 살았다. 동궁 시절 자신의 전각에서 책을 볼 때면 동궁을 죽이겠다는 익명의 편지가 책상에 놓였고 궁녀와 내시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었다. 하다못해 영조가 동궁인 정조에게 대리 청정을 시키라고 명령을 내린 전교를 좌의정 홍인하니 임금을 속이고 찢어버린 일도 있었다. 역적 지자 불위 군왕, 역적인 사도 세자의 아들은 국왕이 될 수 없다는 팔자 흉언이 공공연히 나돌았다. 사도 세자의 아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는 엄청난 고통에 휩싸였고 장차 왕위를 이을 동궁으로서의 권위는 무시되었다. 그러한 14년의 고통을 딛고 마침내 그는 조선의 국왕이 된 것이다. 이로써 반대편을 모조리 사용시키거나 유배 보낼 국왕으로서의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러니 그가 포효한 과인은 사도 세자의 아들이다 라는 말은 조정의 대신들에게는 저승사자의 음성과도 같았을 것이다. 하지만 정조는 자신의 원한을 가볍게 풀어내지 않았다. 자신을 반대한 사람들을 모조리 제거하는 것은 백성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정조는 할아버지 영조의 뒤를 이어 탕평을 하고자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탕평 정치는 실제로 영조대부터 시작되었다. 탕평 정치의 시작은 아이러니하게도 영조를 죽이기 위한 이인좌의 반란으로 시작되었다. 전주 이씨이자 명문가 후손이었던 남인 이인좌는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니며 선대왕인 경종을 독살하고 왕이 되었기에 국왕을 교체하여 새로운 왕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난을 일으켰다가 사형을 당했다. 이 인좌는 영남 지역 남인과 충청 지역 소론들을 설득하여 내란을 일으켰고 이들에 대한 백성들의 지지는 예상외로 대단했다. 이인좌와 함께 담양부사 심유현과 태인 현감 박필현도 내란에 참여했다. 심유현은 바로 경종의 첫 번째 왕비인 단의 왕후 심씨의 친동생이었다.
박필현은 영조의 맏아들 효장 세자의 사부를 역임했던 학자였다. 선대왕인 경종의 처남과 왕세자의 사부까지도 경종이 영조에 의해 시해되었다고 확신하고 영조 제거 쿠데타에 참여했던 것이다. 이들은 상당한 명망을 가지고 있어서 도성의 남산 아래 사는 사대부와 중인들 그리고 백성들까지도 영조를 제거하는 역모에 참여했다. 이들은 왜 그렇게 영조를 제거하려고 내란을 일으켰을까? 그것은 바로 정치적 탄압 때문이었다. 숙종 영간 조선의 당파는 군자당, 소인당 하는 철학적 싸움에서 피비린내 나는 목숨을 건 싸움으로 변질되었다. 각 당파들은 자신들이 지지하는 차기 대권 유력자를 지지하여 그로 하여금 국왕이 되게 하고 권력을 얻고자 했다. 그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바로 소론에 의한 경종의 등극이었고 경종 사후 노론에 의한 영조의 등극이었다. 경종은 매우 허약한 체질이었다고 인현 왕후전에 나오듯이 실제 성기능을 할 수 없었던 국왕이었다. 그러다 보니 왕위를 이을 왕세자를 만들어낼 수 없었기에 노론 신하들이 경종을 협박하여 숙종의 둘째 아들인 연인군을 영조를 왕세제로 책봉하게 하고 4년 뒤 경종의 죽음 이후 조선의 21대 국왕이 되게 했다. 결국 영조를 국왕으로 만든 공로로 노론 세력들이 조정의 권력을 잡은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이러한 정치 권력의 다툼에서 패배한 소론은 권력에서 밀려나게 되었다. 그러자 이 인좌를 중심으로 하는 일부 소론 세력들이 영남의 남인과 연대하여 권력을 되찾기 위한 내란을 일으켰고 그 명분으로 영조가 숙종의 아들이 아닌 노론의 핵심 인물인 김춘택의 아들이고 영조가 왕세제 때 경종에게 간장게장을 진상하여 이를 먹고 죽게 했다고 선전하고 다녔다. 실제 이들이 두 가지 가설에 대해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영조는 생각지도 못했던 내란을 해결하기 위해 군사력을 집중하여 이들을 가까스로 막아냈다. 하지만 내란을 마무리하고 스스로 생각해보니 자신이 처음 즉위했을 때 모든 세력들을 아우르는 정책을 펼쳤으면 이러한 피비린내 나는 내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 그래서 영조는 어느 한 당파가 정권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정치 세력들이 고루 정치에 참여하여 백성들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하는 탕평 정책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추진했다. 이것이 바로 영조의 탕평 정책 추진의 배경이자 과정인 것이다. 정조는 영조의 탕평을 계승하며 보다 발전된 탕평 정책을 쓰기로 했다. 그래서 친인척들을 배제하고 현인을 적극 등용했다. 당파별로 나누어주던 관직을 당파를 배제하고 필요한 인재들로만 채웠다. 사적인 감정은 철저히 배격하고 화합을 통해 백성을 위한 나라 만들기를 한 것이다. 정계에서 철저히 배제되거나 유배를 갈 것으로 생각했던 노론 세력들은 정조와 더불어 적극적인 개혁 정치에 참여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정조를 위대한 국왕으로 평가하는 이유이다. 정조는 경연 시간에도 수시로 탕평을 강조했다. 나는 침실의 이름을 새로 지어 탕탕평평실이라 했다. 탕평 두 글자는 곧 우리 성조 50년간의 성대한 덕업이다. 내가 밤낮 없이 한 가지로 생각하는 것은 오직 선대의 공렬을 뒤미쳐 이어받는 데 있다. 동인지 서인지 남인지 북인지 신지 짠지 관대한지 준엄한지를 막론하고 오직 인물을 고르고 오직 인재를 취하여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함께 협력하여 일을 해나가 모두 대도에 이르러
길이 화평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특별히 당의 편액을 거는 것은 오늘날의 조정 신하들로 하여금 모두 내가 표준을 세운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정조는 이처럼 탕평을 강조하기 위하여 자신의 방 이름까지 탕탕평평실이라고 바꾸었다고 한다. 자신이 연구하는 방의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흔히 있지만 자신이 잠을 자고 거처하는 방의 이름을 짓는 이는 거의 없다. 정조의 탕평에 대한 절박성이 얼마나 컸는지를 엿볼 수 있다. 정조는 탕평을 통한 고른 인재 등용도 적극 추진했다. 그래야만 올바른 인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정조는 개혁 정치가로서 요 순을 재해석하면서 일련의 인사개혁 조치를 취했다. 예컨대 그는 당쟁의 근원이 되었던 이조 전랑과 한림의 특권을 약화시키는 대신 국왕이 통제할 수 있는 이조 병조의 판서와 참판의 권한을 강화했다. 그는 또한 임금과 백성 사이에서 농간을 부리는 중간 세력의 발호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분의 국정을 직접 관장하여 일일이 확인하는 친정과 근면의 정치를 계속했다. 정조는 붕당의 입장에 따라 임용되는 폐단을 지적하고 서어를 비롯해 침체되어 있는 사람을 소통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조 전랑과 한림 등의 청요직이 판서와 재상으로 진출하는 자리로 이용되고 있으며 편파적 등용의 폐단을 낳고 있다고 보았다. 청요직 혁파라는 정조의 개혁 인사 정책은 이처럼 고른 임용이라는 목적과 함께 대신권을 강화하여 관료제의 기강을 확립하려는 의도하에 추진되었다. 현대 정치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표현이 있듯이 소수의 독점 계층이 주요 권력 기구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는 정치 운영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추구가 과거 붕당 정치 시기 정조 시대에도 여실히 나타나 있으며 그러한 정조의 의지는 우리 시대의 귀감이 될 수 있다. 이는 비단 정치 분야뿐만 아니라 기업과 모든 조직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오늘날 우리 리더들은 과거에 비록 허물이 있는 사람이어도 철저하게 반성한 사람들이라면 포용하고 자신과 혹은 조직과 관련 있는 이들만이 아니라 정조처럼 통 크게 조직 전체에서 좋은 인재를 찾아내고 그를 활용하는 것이 미래를 위해 큰 기반이 될 것이다. 군사 훈련을 진두지휘하다. 리더가 조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이들과 소통을 하여 정책을 만들고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소통을 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모아서 미래로 나아갈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도 리더가 조직을 장악하는 힘이 없다면 리더가 계획한 원래의 방향과 달리 엉뚱한 곳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리더는 힘이 있어야 한다. 그 힘은 민주사회인 21세기에서는 조직 장악력이고 전 근대 국왕들에게 있어서는 강력한 군사력이었다. 국왕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없다면 국왕의 힘은 무의미하다. 아니 현대 사회에서 장면 정부가 무너진 것과 현대 사회에서도 대통령이나 내각 수반은 군대를 통솔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치가 정조를 쓴 박현모 교수는 합법적 폭력 집단인 군대를 장악해야만 조선시대 국왕이 안정될 수 있다고 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군사적 힘이 없는 국왕은 제대로 된 통치 행위를 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 인조반정 이후 조선의 국왕은 군사적 힘이 없었다. 인조반정의 주체들이 중앙 5군영의 대장 임명권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국왕의 군사력 장악은 처참하게 실패했다. 서인들에 의한 군사권 장악은 국왕의 힘을 미약하게 하는 요인이 되었고 이후 국왕들은 군사력을 장악하기 위해 서인 정권과 각을 세우기도 하고 타협을 하기도 했다. 정조는 국왕이 된 이후 군사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군영 대장들에 대한 임명권을 되찾았다. 이는 정조시대 새로운 정치의 기반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조는 군영 대장 임명권만으로는 군대를 장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추진한 것이 바로 자신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주도하며 국왕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었다. 이는 이전의 국왕들에게서 볼 수 없는 정조만의 특별한 군권 장악 방법이었다. 정조가 처음으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한 때는 1979년 정조 3년 8월 북벌을 주장했던 효정 사후 120년을 맞아 여주 영릉을 방문했을 때였다. 정조는 영릉 방문을 마치고 여주 행궁에 머물면서 청심루에서 신포의 성능을 시험한 다음 육상과 수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정조는 수도권 일대의 선대왕 능행시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항상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수도권의 방위 상황을 점검하고 국왕을 수행하는 중앙군의 무예를 단련시키는 기회로 활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능행시 궁궐을 출발할 때부터 융복을 갖춰 입고 이동할 때는 말을 이용했다. 따라서 백성들이 보는 국왕의 모습은 전장에서 군사를 지휘하는 모습과도 같았다. 그리고 각 군영 깃발인 영기를 점검한 이후 각 영문 대장에게 휘하의 군대를 인솔하여 언덕에 진을 치게 했다. 그런 다음 경기 감사와 광주 목사에게 수백 척의 선박을 정렬시키고 청심루에서 올린 봉화를 따라 일제히 북과 증을 치게 하여 신호를 주었다. 이때 관람한 백성들이 10,000명이 넘을 정도였으니 정조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국왕의 지엄함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환궁하는 길에 정조는 병자호란의 치욕이 서린 남한산성을 방문하여 승군들의 훈련을 관람하고 명나라에서 수입한 홍위포의 일종인 매화포를 설치하는 등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남한산성의 군사훈련 역시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임과 동시에 주기 초반 자신의 왕권이 확고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정치적 시위였다. 정조는 남한산성의 군사훈련을 통해 과거 병자호란의 치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사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조의 두 번째 대규모 군사훈련은 여주 행차 이후 2년 만인 1781년 정조 5년 사도 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을 방문하고 환궁하는 도중 서울 근교의 사아평에서 이루어졌다. 정조는 사아평에 이르러 병조 판서 홍낙성에게 명하여 5반의 금군을 거느리고 먼저 사아평으로 나아가 진을 치게 하고 훈련대장 구선복에게는 보군의 선두를 거느리고 길가에 주둔하게 했다. 그리고 좌우 별장은 마병을 거느리고 금군이 진을 친 서쪽에 진을 치게 했다. 정조는 이때 지휘소인 막차에 올라 대신들을 불렀는데 금위 대장 이 경무는 지휘소 아래에 주둔한 병마를 거느리고 지휘소의 동쪽에 진을 쳤고 어영대장 이 주국은 병마를 거느리고 지휘소의 서쪽에 진을 쳤으며 중앙에는 병조 판서 홍낙성이 금군을 거느리고 있고 좌우 별장 이 명운과 신대겸은 마병을 거느리고 동남쪽의 모퉁이에 진을 쳤다. 정조는 이와 같이 진을 형성하게 한 후 금군으로 하여금 하객진을 이루게 하고
마병으로 하여금 방진을 이루게 하여 전투하는 진을 만든 다음 두 서너 번 충돌하게 하고 나서 이어 징을 쳐서 원래의 장소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군사훈련을 종료했다. 정조는 대규모 진법 훈련의 중요성만이 아니라 무사들의 개별 말 다루는 기술의 연마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본인이 탁월한 국마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이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인제는 비록 적어도 국마의 기술이 이와 같이 숙달되었으니 급한 일이 일어났을 때 진실로 믿을 수 있겠다. 다만 말을 모는 데는 기술이 있어서 천천히 하면 느슨한 데 가깝고 빠르게 하면 넘어지기 쉽다. 오직 소리를 조화롭게 하고 절조를 맑게 하여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게 하는 데 달려 있으니 그런 뒤에야 나라가 크게 패하는 일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 시험한 바는 미미한 한 가지 기회에 불과하지만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늘 썩은 밧줄로 6마리의 말을 모는 것과 같다는 경계에 있었다. 경들은 알고 있으라. 이처럼 국마 기술에 대한 강조를 한 것은 바로 군사들의 능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였다. 그러기 위해 정조는 계속 군사훈련을 시켰다. 정조는 1785년 정조 9년 사평에서 또다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정조는 강릉과 태릉을 배알한 후 돌아오는 도중 사평에서 갑작스런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이번에도 예정에 없던 훈련이었다. 정조는 금위 대장 서유대로 하여금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서쪽에서 진을 치게 하고 금군 별장 이득제에게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동쪽에 진을 치게 했다. 즉 금위형 군사들과 금군으로 하여금 실전 훈련을 시키자는 의도였다. 이때 정조는 비밀리에 마병 별장 조학신에게 명하여 휘하 기병 50명과 무예 출신을 거느리고 기병을 만들어 양쪽 진영 사이를 치게 했다. 또 국왕 가마의 호위를 받은 가전별초와 어가 후위를 맡은 가후별초에게 명하여 그 동쪽으로 나가서 이를 에워싸게 했다. 서로 추격하게 하여 말을 사로잡은 군사에게는 말을 주고 사람과 말을 사로잡은 자에게도 똑같이 했고 깃발을 빼앗은 자에게는 면포를 주었다. 정조의 지시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마병 별장 조학신에게는 잘 훈련된 말을 상으로 주었다. 이어서 대추타를 연주하도록 명하여 군사들로 하여금 차지했던 지점으로 돌아오게 했다. 정조는 가전별초와 가후별초, 무예 출신 별대마병에게 명하여 원진을 치게 하고 대기치로서 4곳의 문을 만들게 한 다음 금위대장과 금군 별장에게 명하여 단신으로 말을 몰아 달려가서 채찍과 몽둥이를 잡고 진의 가운데 들어가서 맞받아 치고 서로 무기와 기계를 빼앗게 했다. 정조의 선대 국왕 묘소 참배 후 돌아오는 도중 실시되는 이 같은 군사훈련은 대체적으로 즉흥적인 훈련이었다. 물론 정조는 행차에 앞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겠다는 의중을 지니고 있었지만 이를 사전에 공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조의 갑작스런 군사훈련 지시는 정조의 행차를 호위하는 중앙 5군영의 군사들에게 긴장을 놓을 수 없게 했다. 정조는 장용영 훈련도감, 금위영 어영청 등 중앙 군영의 합동 군사훈련을 시행하면서 각 군영의 대장들에게 전혀 낯선 훈련 방법을 요구했다. 기존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훈련을 추진하고자 한 것이다. 군영 대장들이 자신의 직속 군사를 통솔하지 않고 다른 군영의 군사를 상대로 돌아가며 영솔하도록 한 점이다. 잘 훈련된 군사들도 처음에는 이러한 방식이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정조는 1788년 정조 12년 4월 4일 사도 세자의 묘소인 영우원에 작헌례를 한 뒤
장용영 훈련도감, 어영청의 3군영이 합동으로 진법 훈련을 하여 곡진, 방진, 직진 등 진법을 익히고 일본 군사들이 복식을 입은 가외군을 출동시켜 모의 전투를 치르게 했다. 당시까지 일본군에 대한 적개심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정조는 원행이나 능행을 활용하여 합동 군사훈련을 했다. 정조는 각 군영의 대장들에게 평소에 자신이 지휘하지 않는 타 군영에 소속된 군사를 지휘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했다. 1797년 정조 21년 8월 4일에 벌어진 훈련은 그러했다. 이날도 장용영을 비롯하여 훈련도감 어영청, 금위영, 충용청의 중앙군영이 참여했다. 정조는 정책적으로 이를 밀고 나갔다. 일관된 방침을 가지고 거듭 반복하다 보니 군사들도 차츰 합동 군사훈련에 적응해 나갔다. 이러한 합동훈련 방식은 군사 지휘 체계의 일원화를 추구했던 정조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이 아닐까 싶다. 그럼에도 정조의 지휘하에 진행되는 군사훈련의 규모가 어가를 호위하는 2000여 명의 인원만 가지고 하는 훈련이었기에 정조가 원하는 수도군 방어 훈련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특히 군사들의 세부적인 무예 능력과 지휘관들의 통솔 능력을 한 차례의 군사훈련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정조는 대규모의 인원으로 사전에 계획된 훈련을 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군사훈련은 국왕 정조가 장용영을 중심으로 새로운 군사체제를 개편하고자 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래서 정조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화성 행차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한 것이다. 정조는 장용영 외영을 화성에 신설하고 자신의 강력한 왕권을 보여주기 위하여 1795년 윤 2월의 화성 행차 시 대규모의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모친의 회가변 준비와 사도 세자의 묘소인 현룡원 방문에 초점이 맞춰진 8일간의 화성 행차에서 오히려 장용영 외영과 화성을 지키는 협수군의 군사훈련이 더 중심이 되었다. 정조가 이렇듯 화성 행차 시에 실시하는 군사훈련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스스로 강력한 군사력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줌과 동시에 화성 방어 체제를 시험할 수 있는 계기로 보았기 때문이다. 정조는 화성에서의 성조와 야조를 통해 장용 외영의 군사력을 대소 신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군령을 강화했다. 일반적으로 군령을 임금에게 결제받는 방법은 무릇 임금의 행차를 준비하라는 명이 있으면 병조 판서가 승정원에 나아가서 군령을 마련했음을 임금에게 아뢰고 입시하라는 명이 내려지기를 기다렸다가 국왕의 명령을 받아 군령을 병방승지가 전하여 훈련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현룡원 행차는 정조의 의중이 담긴 특별한 행차이고 자신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이기에 특별 명령으로 군령을 내려 국왕 행차를 담당하는 기관인 정리소에서 글을 올리며 궁궐을 출발한 후에는 각 참의 군령은 병조에서 이에 따라 거행하도록 하되 병조 판서가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만약 장용영의 외영과 내영이 함께 열무하면 병조에서 주관하여 거행하는데 이번은 외영만 군사훈련을 하기 때문에 장용 외사가 주관하여 거행하도록 했다. 즉 일반적인 군사훈련은 병조에 의해 주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조는 장용 외영을 중심으로 군사훈련을 실시하고자 했기 때문에 병조 판서를 제외시키고 장용 외사로 하여금 행사를 주관하게 한 것이다. 이를 통해 친위 군영인 장용영의 강화가 이루어지고 훈련 도감을 비롯한 기존 군영들의 긴장감으로 각각의 군영들도 강력한 훈련을 함으로써 군사력이 강해질 수 있었다.
결국 정조가 주도하는 군사훈련은 정조에게 강력한 힘을 주어 그의 개혁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사랑하는 여인에게 최선을 다하다. 평생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요즘 시대에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 고전적인 이야기 같지만 그래도 한 사람을 평생 온전히 사랑하고 기억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너무 쉽게 사랑을 하고 또 너무 쉽게 헤어지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이 실제 존재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사랑을 온전히 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라도 존중을 받는다. 이 사회의 리더라면 무조건 한 사람을 온전히 사랑해야만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진정성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그런 인물들을 우리는 매우 귀하게 보기 때문이다. 정조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죽은 이후에도 그녀를 그리워했다. 그래서 그녀의 일대기가 담긴 묘지명을 정조가 직접 썼다. 아마도 조선 역사상 여인의 묘지명을 쓴 국왕은 정조가 유일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조가 쓴 그녀의 묘지명은 정조의 문집인 홍제 전서에 수록되지 않았다. 정조가 죽고 나서 문집인 홍제 전서를 편집할 때 여인에 대한 글이라고 해서 빼버린 것 같다. 그러나 이 묘지명은 국왕의 어제 어필이기 때문에 보존되었고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보존되어 있다. 이 여인이 바로 정조의 후궁 의빈 성씨이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러브스토리는 마치 소설과도 같다. 동궁으로 있던 정조가 일개 궁녀에게 청혼을 했을 때 1차 거절을 당했고 국왕이 되어서 다시 후궁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다시 거절당하고 마침내 3번째 청혼을 했을 때 승낙을 받아 부부의 인연을 맺었으니 이게 어찌 가능한 일이겠는가. 일개 궁녀가 국왕의 승은을 거절했다는 기록은 고금을 통틀어 의빈 성씨밖에 없을 것이다. 사실 정조는 그의 문집에 나온 기록대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깊이 사랑하지 않았다. 국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태산같이 많았기 때문에 여인과 사랑을 나눌 시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조는 이 여인만큼은 진심을 다해 사랑했다. 그만큼 이 여인이 정조에게 특별했기 때문이다. 의빈 성씨가 궁으로 들어온 것은 10살 때인 1762년 영조 35년이다. 이 해는 이모년으로 정조가 효의 왕후와 1월에 혼인을 하고 윤 5월에 사도세자가 죽은 때이다. 그만큼 이 여인이 정조에게 특별했기 때문이다. 의빈 성씨가 궁으로 들어온 것은 10살 때인 1762년 영조 35년이다. 이 해는 이모년으로 정조가 효의 왕후와 1월에 혼인을 하고 윤 5월에 사도세자가 죽은 때이다. 이모년에 정조가 11살이었으니 의빈보다는 1살이 더 많은 나이였다. 의빈은 본래 정조의 외조부인 홍봉한 가문 청직이 성윤우의 딸인데 의빈이 1762년에 해경궁 홍씨 처소 궁녀로 입궁했다고 한다. 아마도 사도세자가 죽고 해경궁이 외롭게 지내기 때문에 친정 집안에서 착하고 총명한 아이를 보내준 것이 아닌가 한다. 정조의 묘지명에 의하면 의빈은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하여 생후 만 1년이 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고 단정한 태도와 자세를 수양하고 맑고 올곧고 더욱 상서로이 화기로우며 온화했다고 한다.
보통 왕실에서 죽은 이에 대해 의례적으로 좋은 점을 쓰기는 하지만 이 내용으로 보면 총명한 여인이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보자면 정조는 외모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과 총명한 여인을 좋아했던 것 같다. 의빈이 하도 기품이 있어 궁중의 외척들이나 국내부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명문 거족의 딸인 줄 알았다고 한다. 특히 의빈은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며 분별력이 뛰어나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의빈이 처음 궁에 들어온 이모년부터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해 윤 5월에 사도 세자가 죽고 정조는 영조를 따라서 경희궁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기 때문에 최소 3년은 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창덕궁으로 14살에 돌아왔기에 아마도 이때 만났을 것이다. 해경궁 홍씨는 어린 의빈이 아주 마음에 들었는지 의빈을 곁에 두고 친히 길렀다고 한다. 어머니가 친히 기르는 궁녀였으니 정조도 경희궁에서 돌아와 어머니의 침전에 문안 인사를 다니다가 얼굴을 보았을 것이다. 1년 가까이 의빈의 얼굴을 본 15세의 정조는 마음이 가서 그녀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다. 그러나 의빈은 아직 효의 왕후가 귀한 아이를 낳고 기르지 못했다고 눈물을 흘리고 울면서 죽음을 맹세하고 정조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참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동궁이 승은을 내리겠다고 하며 후궁이 되라고 하면 기쁘게 받아들였어야 하는데 일개 궁녀가 새손빈의 처지를 생각하여 승은을 거부한 것은 참으로 놀라웠다. 새손빈인 효의 왕후는 11살에 처음 국혼을 하고 나서 심한 병에 걸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허약한 몸이 되었다.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정조로서는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겠지만 새손빈인 효의 왕후보다 궁녀인 의빈에게 마음을 둔 것은 사실이다. 사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정조다. 동궁의 신분으로 궁녀가 거절을 한다 해도 충분히 힘으로 후궁으로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정조는 의빈의 의사를 존중해 주었기 때문이다. 힘없는 여인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정조, 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가. 정조는 국왕이 된 5년 후 1781년 정조 5년 후궁을 간택하기로 하고 다시 의빈에게 후궁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효의 왕후는 이미 건강상의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성녀로 의관들이 진단을 했다. 그래서 대비인 정순 왕후의 명령으로 즉위 1년 후 후궁을 간택하게 했는데 이때 들어온 후궁이 홍구경의 여동생 원빈 홍씨였다. 그러나 원빈은 건강이 좋지 않아 1년도 못 되어 죽고 이후 판관 윤창현의 딸인 화빈 윤씨가 후궁이 되었으나 정조의 혈통을 잇는 왕자를 갖지 못했다. 이때 정조는 늘 마음에 두고 있던 의빈에게 다시 후궁이 되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의빈은 또다시 거절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이때도 역시 효의 왕후가 있는데 어찌 후궁이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2번 청혼을 거절당한 정조는 한 번 더 청혼을 했고 마침내 의빈은 정조의 뜻을 받아들여 후궁이 되었다. 정조가 처음 청혼한 지 15년 만에 이루어진 결실이었다. 의빈은 정조와 합방을 하고 난 후 바로 임신을 하여 다음해 9월에 문효 세자를 낳았다. 이때 정조는 드디어 아버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며 너무도 기뻐했다. 원자를 낳았으니 교만해질 수도 있는데 의빈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욱 왕비를 존중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를 갖추고 존경하며 섬겼다. 의빈은 정조와 잠자리를 할 때마다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있지만 위로 내전이 있고 또 후궁이 있습니다. 라며 정조에게 왕비와 다른 후궁에게
마음을 다해 사랑해 주라고 요청했다. 효의 왕후는 의빈이 낳은 무녀세자를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하여 따스하게 대했고 의빈은 왕세자는 내전의 아들입니다. 제가 낳았다고 어찌 감히 스스로를 높이겠습니까? 라고 했다. 의빈이 얼마나 검소했는지 궁궐 안의 거처는 겨우 비바람을 가리어 막고 의복과 음식은 될 수 있는 대로 얼마 되지 않아 변변하지 못하게 했다. 이에 지금 지체가 높고 귀한 신부는 이미 나에게는 과분합니다. 도리어 스스로를 자랑하고 방자하게 행동한다면 어찌 더욱이 몸에만 재앙이 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동궁이 복을 오래 누릴 수 있도록 생활을 검소하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훗날 의빈이 죽어 장례를 치를 때 염을 하기 위하여 비단 옷을 찾았는데 단 한 벌도 없었다고 정조가 기록할 정도였다. 의빈은 자신의 가족들에게 지위나 재물을 주지 않았다. 정조에게 청탁도 하지 않았다. 왕세자의 외삼촌이 되면 낮은 벼슬 자리에라도 충분히 임명될 수 있었지만 의빈은 그것이 올바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여 정조에게 일절 요청하지 않았다. 정조는 이런 자신의 후궁을 더욱 사랑했다. 묘지명의 기록을 보면 두 사람은 특별한 애정놀이를 했다. 총명한 의빈에게 정조는 문자를 가르치고 수학 문제를 함께 푸는 시간을 보냈다. 문자를 알려주면 빠르게 이해하고 수학 문제는 쉽게 풀어냈다. 당시 서양에서 들어온 상수학을 학자들이 연구하고 풀어내는 일을 했는데 정조가 이를 후궁인 의빈과 함께 풀었던 것이다. 참으로 특이한 부부가 아닐 수 없다. 정조는 마음 착하고 총명한 이 여인을 정말 좋아했던 것 같다. 이처럼 서로를 사랑하던 부부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1786년 4월에 두 사람의 아이인 무녀세자가 갑자기 죽었다. 처음에는 홍역으로 죽은 줄 알았는데 사실은 구선복에 의한 독살이었다. 당시 노론과 구선복은 정조의 후계 구도를 끊고 자신들이 내세우는 인물을 세자로 책봉해 후일 그를 국왕으로 만들어 권력을 독점하려고 했다. 그래서 1차로 무녀세자를 독살한 것이다. 당시 의빈은 정조의 아이를 다시 임신한 상태였다. 비록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엄청난 슬픔이 있었지만 장차 태어날 정조의 아이를 위하여 마음을 다잡고 차분하게 행동했다. 의빈은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몸은 내 몸이 아닙니다. 지금 보는 나라는 위태로움이 머리카락과 같습니다. 다행히 내가 임신했지만 늘어놓고 슬퍼하고 이와 같이 거리낌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내가 자연스럽지 못한 것과 같아 나라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했다. 참으로 대단한 여인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의빈 역시 죽음의 문턱을 넘고 말았다. 정조는 의빈의 죽음이 단순히 갑작스럽게 찾아온 알 수 없는 병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2년 후 의빈의 죽음 역시 구선복에 의한 독살임이 밝혀졌다. 당시 의빈의 죽음을 기록한 실록은 사관의 말을 빌려 병이 중하지 않은데 갑자기 죽어 많은 사람들이 무슨 빌미가 있는가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의빈이 해산할 달에 기력이 없어지기에 정조는 매일 의빈이 세수할 때 찾아갔다.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만나러 간 것이다. 의빈은 정신이 혼미하여 어지럽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어도 정조를 대할 때면 몸가짐을 조심하고 용모를 단정하게 하고 기운을 내서 응답했다. 그러나 임종하기 전날 저녁에는 정조가 의빈을 침전으로 가자 갑자기 슬퍼하고 한탄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에 정조가
평상시 나를 볼 때는 근심 어린 얼굴이 아니었는데 오늘은 어찌하여 이와 같은가? 라고 물었다. 의빈이 말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오직 오래도록 지닌 소원은 죽을 고비에 임하여도 아직 왕비 전하가 왕자를 얻지 못하여 근심입니다. 그러니 정전에 자주 가시어 대를 이을 아들을 부지런히 구하면 경사가 있을 것이니 장차 제가 땅속에서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지 않아 의빈이 3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다. 죽는 순간까지도 정조와 왕비를 생각하고 대를 이어 조선의 왕실이 이어지기를 소망한 것이다. 정조실록 1736년 정조 11년 9월 14일 기록에 의하면 정조는 의빈의 죽음 이후에 이제부터 국사를 의탁할 때가 더욱 없게 되었다 라고 했다. 국사란 아들을 낳을 일을 말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인을 잃은 슬픔을 정조는 이렇게 표현했다. 정조는 의빈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명을 남겼다. 하늘을 따라 정중하게 행동하고 말을 하면 사람을 감동하게 했다. 몸은 정중하게 행동하고 입은 극진한 말을 했으나 복록이 은덕에 보답을 받지 못한 것은 아마도 운명인가 보다. 저 고요한 율곡의 언덕은 문효 세자가 잠든 곳이니 영원토록 서로를 지켜줄 것이다. 생각하건대 멀고 오랜 세월 동안 배회하며 탄식하고 근심할 것이다. 참으로 아름다운 부부의 슬픈 사랑 이야기다. 정조는 의빈을 처음부터 사랑했고 부부의 인연을 맺은 이후에도 줄곧 사랑했고 그녀가 죽은 이후에도 자신이 죽는 날까지 의빈을 잊지 않았다. 이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정조는 오늘날까지 더욱 높은 평가를 받는지 모른다. 오늘날처럼 사랑이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이 땅의 많은 이들이 정조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기를 바란다. 특히 리더들은 자신과 함께한 모든 이들에 대한 진실한 애정과 우위를 지니고 그들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백성들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후 조선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국정 운영 체제와 국가 통치 질서가 해이해지면서 관리들은 점점 백성들을 수탈하는 탐관오리로 변하고 지방에 있는 양반 사족들의 상당수는 탐관오리와 영합하여 양인들의 토지를 빼앗고 그들을 자신들의 노비로 삼기 시작했다. 더욱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상공업의 발달이 시작되면서 큰 사업을 하는 상인들이 독과점으로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가뭄과 홍수 그리고 전염병이 퍼지면 살아남기 위해 양인의 신분에서 노비로 전락되는 이들이 부지기 수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새롭게 삶이 격화된 노비와 기존의 노비들이 주인들이 강압과 성적 학대 등을 이유로 도망가기 시작했고 이들을 잡기 위한 추노꾼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는 온 나라의 분노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사회 문제를 혁파하여 바로 잡은 이가 바로 정조였다. 정조가 즉위한 후 시행한 가장 빠른 정책이 바로 노비 추쇠간을 혁파하고 도망간 노비를 잡지 못하게 한 것이다. 차라리 도망간 노비들에게 자유를 주어 그들이 유리 걸식하지 않고 새로운 사회에서 정착하고 양인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한 나라의 국왕이 가장 소외되고 천한 이들의 삶에 진정으로 관심을 가져준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노비들이 발생하지 않게 경제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들이 탐학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혁 정책을 추진했다. 정조는 백성에 대한 생각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을 위해 일을 하는 집무실이 편전인 선정전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침전도 집무실처럼 사용했다. 정조는 기거하는 침실의 동쪽과 서쪽 벽에 재해를 입은 각 도의 고을 이름 및 수령의 성명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쭉 적어 놓았다. 침실 안 벽면에도 전국의 고을 이름이 적혀 있고 그 안에 다양한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잠을 자는 침실마저도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 그의 위민에 대한 이야기는 더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조는 각 지역의 세금을 경감하거나 진휼하는 여러 조항에 있어 매번 한 가지라도 일을 행할 때마다 그 위에 직접 기록했다. 모든 것을 정확히 기입하여 재난과 경제적 상황 등을 정확하게 진단하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경연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백성이 굶주리면 곧 나도 배 고프고 백성이 배불리 먹으면 나도 배 부르다. 더욱이 흉년의 재해를 구제하여 돌보는 것은 미치지 못할 것처럼 서둘러야 할 일인데 말할 것이 있겠는가. 이는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바이니 잠시라도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늘 한 가지 정사를 행하고 내일 한 가지 일을 행하여 곤경에 처한 나의 백성들을 편안한 자리로 옮겨오도록 한 뒤에야 나의 마음이 바야흐로 편안할 것이다. 학문과 사업은 원래 두 가지 이치가 아니다. 진실하게 쌓아가고 힘써 오래 하여 물 뿌리고 땅을 쓰는 일에서부터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태평하게 하는 일에 이른 뒤에야 공부의 극치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으니 사업이나 학문을 막론하고 중도에 그만두어 그 전에 이룬 공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 백성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고 백성들이 배가 부르면 나도 배가 부르다는 정조의 이 말은 진심이었다. 그래서 정조는 나라에 이롭고 백성들을 위해 서라면 나의 살갗친들 어찌 아끼겠는가 라고 이야기했다. 흉년이 들어 정부의 비축한 재정이 부족하고 백성들의 경제적 현실에 문제가 생기면 잠을 자지 못하고 정무를 보는 전각 주위를 서성거리며 근심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그래서 정조는 왕실과 종친들이 백성들의 토지를 빼앗거나 국가의 세금을 내지 않고 빼돌리려 하는 것을 용서하지 않았다. 국가의 권력이나 기득권들의 힘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재위 기간 동안 문제가 발생하면 과감하게 처단했다. 정조가 백성들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은 여러 기록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정조가 수원으로 행차를 하는데 가는 길이 구불구불하고 멀어 군사와 말이 모두 지쳤다. 군사들이 지친 모습을 본 정조는 다른 길이 있는지 확인하게 하고 편한 길로 가라고 했다. 이때 신하들이 정조에게 수원으로 내려가는 지도를 올렸다. 신하들은 지도를 보여주면서 나루 건너에 있는 가운데 길로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정조가 보기에 그 길이 편한 길인 것은 맞지만 분명 민간의 무덤이 있는 것 같았다. 그래서 혹시 그 길에 무덤이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러면서 만약 그 길로 가면 무덤을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고 물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정확히 무덤은 아니지만 무덤이 가까이에 있다고 했다. 정조는 어찌 군왕과 군사들이 편하자고 백성들이 무덤을 침범할 수 있느냐고 하며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했다. 사실 국왕이 그 길을 지나간다고 뭐라고 할 백성들은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민간의 무덤을 심하게 훼손하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 일대를 지나가는 것임에도 정조는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라고 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화성 축성에서도 나타났다. 가령 화성의 성벽에 나타난 담장은 당연히 설치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정조의 위민정신의 발로였다. 당시 조선의 축성법에는 성곽의 담을 화성처럼 높이 만들지 않았다. 그리고 간격 자체도 띄엄띄엄 있어서 군사들이 몸을 외적의 화포로부터 보호할 수 없었다. 이에 정조는 우리 군사들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 담장을 높이고 간격을 붙이도록 지시했다. 그 결과 오늘날 화성의 성벽과 담장이 어우러져 채성을 이루게 된 것이다. 화성 축성 시 장안문의 위치가 애당초 자리에서 변경되었는데 이 역시 정조의 백성들에 대한 배려 때문이었다. 축성 공사를 시작하기 직전인 1794년 정조 18년 1월 14일에 정조는 공사 현장을 모두 들렀다. 이때는 성벽을 쌓을 위치에 깃발을 꽂아서 한눈에 성벽 위치를 알아보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조는 8달살 정상에 올라가 깃발이 꽂혀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장안문이 놓이게 되는 위치를 더 바깥으로 이동하도록 명령을 내렸다. 당초 계획한 북문과 남문의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점과 북문 위치에 많은 민가가 철거될 것을 염려한 결과였다. 정조는 장안문 건립 예정지에 민가가 가득한데 이곳에 깃발이 잔뜩 꽂혀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해하며 물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 화성의 북쪽 대문을 만들고자 한다는 답변이 나왔다. 화성 유수를 비롯한 축성 담당자들은 서문인 화서문에서 북수문인 화홍문을 직선으로 연결하면서 그 가운데에 북쪽 대문인 장안문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정조는 축성 책임자들에게 그곳의 민가는 5년 전 혈융원 공사 때문에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을 이주하게 하여 정착시킨 것인데 이들을 우리가 성곽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이사를 가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라고 했다. 공역과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백성들에게 피해가 가서는 안 되니 성문을 백성들의 집이 있는 지역 밖으로 내어 만들라고 강력하게 지시했다. 결국 정조의 명령으로 민간 밖으로 장안문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화성에는 정조의 백성들에 대한 존중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시설물이 또 있다. 바로 화성행궁 봉수당과 무예를 훈련하는 연무대이다. 그 시설물은 화성행궁 봉수당 계단 앞과 연무대로 오르는 계단의 중앙에 마련된 하마석이다. 평소 말타기를 즐겨했던 정조는 역대 국왕의 능행이나 사도 세자의 현릉원 행차에 반드시 말을 타고 다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군대 통수권자로서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또한 행차 시에 반드시 군복을 입고 다녔는데 이 역시 국왕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해서였고 자신에게 반기를 들고자 하는 반대 세력들에게 군사적 힘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었다. 더불어 북벌을 꿈꾸었던 효종이 늘 말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자신 역시 말을 타고 다닌다고 신하들에게 설명했었다. 이러한 공식적이고 표면적인 이유 외에 정조가 말을 타고 다닌 것은 수레를 타고 다닐 경우 군사들에게 폐를 끼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추운 겨울에 감기가 지독히 들었어도 정조는 따뜻한 수레를 거부하고 말을 타고 이동했다. 이것이 바로 정조가 아랫사람들을 극진히 생각했던 실천의 모습이기도 했다. 이처럼 말을 타고 다니며 군사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 했던 정조가 화성행궁 봉수당과 연무대에 또 하나의 장치를 해두었다.
그것이 바로 봉수당과 연무대에 오르는 계단의 하마석이었다. 조선시대의 양반 관료들은 혹은 중인이라 하더라도 장사를 해서 돈을 번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말을 타고 다니고 싶어 했다. 말을 탄다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승용차를 타는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다. 국내 승용차가 아닌 외국의 유명한 브랜드 승용차를 타는 것 이상으로 대단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말을 타는 사람들은 아나무인에게 일쑤였다. 말을 타는 이들은 말을 올라탈 때 하인들의 등을 밟고 올라타는 것이 기본이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가진 자들은 아랫사람들의 고통과 수모를 모른 채 살아가지만 그래도 사람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것은 비참하다고 느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필자의 생각은 전 근대적 봉건적 사고방식이 아닌 민주화된 사회의 인식일 수밖에 없다. 예전에 하인이나 노비들이 주인을 위해 이 정도의 일을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들의 등을 밟고 올라가는 것을 진보적인 생각을 가진 실학자들조차 이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조선의 모든 노비를 없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했던 정조에게 고귀한 인간과 천한 인간의 구분은 없었다. 정조는 인간으로 태어나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겠는가.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마땅히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 라며 이들에 대한 전면적인 혁파 기획을 세웠다. 정조를 위대한 성인으로 만들고자 없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실제 그의 삶은 노비의 슬픔과 광대들의 고통, 궁녀들의 한을 이해하는 모습들로 가득하다. 그래서 정조는 화성행차 시 화성행궁에 들어가 정무를 볼 때와 군사들을 격려하기 위해 찾아갔던 연무대를 오를 때 군사들의 등을 밟고 말에서 내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래서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될 하마석을 만든 것이다. 하마석에서 말을 내리고 사열을 받은 이후 하마석에서 말에 올라타는 정조는 그 얼마나 인간적인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정조는 몸으로 실천한 것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화성은 백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위민의 터전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거대한 형태의 문화재, 온갖 치장이 들어간 문화재만이 우리 자랑이 아니다. 오랜 세월 만고 풍상을 겪으면서 보잘것없는 모습이지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문화재야말로 진정 우리의 귀한 문화유산인 것이다. 자신의 백성들과 군사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이를 통해 조선의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자 했던 정조, 그의 마음이 담긴 화성행궁 봉수당과 연무대 하마석을 보며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과 마음이 모여 진정 아름다운 화성을 만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이 하마석이야말로 우리나라의 진정한 보물이다. 리더라고 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이들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모든 것을 배려할 수도 없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타인에 대한 배려는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야만 한다. 이 애정이 없이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배려는 할 수 없다. 보통 사람들이 모두 타인에 대한 애정과 배려, 존중의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리더가 되려는 사람에게 이것이 없다면 훈련을 통해서라도 만들어야 하고 만든 이후에는 늘 몸과 마음에 지니며 실천해야 한다. 사람들은 작고 세심한 배려에 늘 감동한다. 그러면 그들은 리더가 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따라한다. 그러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리더라면 정조처럼 일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